안녕하세요. 오늘은 AI는 양심이 없다. 김명주 서울여대 교수님의 책인데요. 이 책에서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인 우리는 왜 처음부터 AI에게 윤리성을 요구하는가라는 주제로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재 한국의 AI 기술은 뒤처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윤리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산업의 싹이 트기도 전에 산업을 망치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보통 기술이 발전해서 사회에서 자리를 잡은 후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을 바로잡는 과정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공지능 기술은 지역적인 기술이 아니라 모든 사회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력이 큰 기술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올바른 발전 과정을 따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 AI는 양심이 없다. 저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신기술과 달리 인공지능은 비가역적 사회 대전환을 감안해 처음 시작 단계부터 발전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야 하고 사회적 담론을 최대한 형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의 핵심이 인공지능 윤리다. 기업 경영 입장에서 볼 때도 처음 시작 단계부터 인공지능 윤리를 고려해 기업 경영 과정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인공지능 제품을 만들며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책에서는 사례로서 서비스 오픈 후 3주 만에 문을 닫은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의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윤리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것을 사업에 제대로 반영시키지 않는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도 엄청난 리스크를 부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윤리적인 틀을 미리 잡아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편 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빅테크들을 견제하는 유럽의 세 가지 커다란 규제가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디지털 서비스법, 디지털 시장법, 인공지능법인데요. 이 디지털 서비스법을 잠깐 언급을 하자면 앞으로 이 X, 과거의 트위터였죠. 페이스북, 틱톡 등 19개 플랫폼들은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이 플랫폼들은 유해한 불법 콘텐츠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추천 알고리즘은 공개되어야 하며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수집 및 추천 알고리즘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서비스법을 위반하고 시정 조처를 하지 않으면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거나 EU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관심사인 인공지능법은 작년 12월에 합의가 되었고요. 앞으로 유럽 의회와 각국의 승인을 거친 후에 2년 후에 발효가 되게 됩니다. 그 내용으로는 챗 GPT 같은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이들은 알고리즘의 학습 방법과 사용된 데이터의 출처 등을 다 공개해야 합니다. 유럽의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이고요. 또한 인터넷 등에서 안면 인식 정보를 포함한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전면 금지가 됩니다. 중대한 범죄자들을 실시간으로 쫓을 때는 제외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I를 이용하여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점수를 매기는 행위 또한 금지됩니다. 그래서 이 유럽의 3법들 앞으로 많이 듣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각국에서 AI와 빅테크를 규제하면서 유럽을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유럽의 기업들은 혁신이 싹트기도 전에 그 싹을 자른다고 일부 반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마도 미국, 중국과의 이 AI를 놓고선 벌이는 경쟁에 있어서 뒤처진 유럽이 자기들의 기업이 성장할 시간을 벌어줄 겸 겸사겸사 규제를 시행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들도 종종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다시 책의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아까 윤리를 고려해야 할 당위성을 인정했다면 다음 문제는 AI와 윤리에 대한 문제를 모두가 고민해야 하는가입니다. 예컨대 AI 기술 전문가들이나 AI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만 윤리적 사항들을 고려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AI는 우리 생활 전반에 스며들어오고 있습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말이죠. 이용자 스스로가 인공지능의 원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필요한 윤리의식을 가져야 그때그때 AI가 일으킬 수 있는 문제들을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AI를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여러 서비스들이 발전하면서 이용자들도 언제나 AI를 이용한 생산자의 위치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윤리에 대한 전반적인 공부가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책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크게 보면 이용자의 윤리적 사고와 언행은 개발자 및 사업자, 정부가 내리는 판단과 정책, 심지어 시장 흐름에도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올바른 소비자가 올바른 제품을 만드는 셈이다. 참고로 이 국내의 기업들도 윤리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들을 속속 신설하고 있습니다. SKT 네이버에서는 각각 AI 거버넌스 TF, 퓨처 AI 센터를 최근 신설하였고요. 카카오는 2022년에 기술윤리위원회를 조직하였고 최근에도 기술윤리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중에서도 작년 9월에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의 5가지 원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는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북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AI 윤리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들을 통해서 사회 곳곳으로 AI 윤리에 대한 담론들이 퍼져가고 이용자들의 인식도 개선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책의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이 윤리 말고 법의 제정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가에 의한 법 집행은 타율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법의 그물망은 엉성해서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죠. 반면에 윤리는 사회 구성원들의 자율성에 기반하고 좀 더 촘촘하게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AI 기술의 발전 속도는 너무 빠르기 때문에 법으로 선제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먼저 윤리가 세워진 후 이를 기반으로 법 정서가 어느 정도 무르익을 경우 최소한의 제한 사항을 담아서 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기술의 출현 과정에 있어서도 선 윤리, 후 법률이라는 통상적 흐름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래서 책에서는 미국 대법원장을 지냈던 얼 워런의 말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법은 윤리의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다. 그런데 이 인간과 AI의 관계를 수직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수평적으로 볼 것인가를 놓고서 아주 근본적인 사상적인 충돌도 존재를 합니다. 수평적인 관계를 설정하면 AI에게 윤리적 행위자의 위치를 부여할 수도 있겠죠. 아주 흔한 비유이기는 한데요. 강아지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이 날이 갈수록 달라지고 있잖아요. 강아지는 이제 인간의 친구이고 때로는 가족으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를 비롯한 동물들을 학대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 규정이 생기기도 하고요. 강아지가 이러한 권리를 얻었다면 나중에 이 AI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과 AI의 관계를 수직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인간과 AI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볼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AI의 지위를 높이고 반대로 인간의 독점적인 위치는 해체시키는 흐름의 철학적인 그리고 사상적인 토대는 이미 구축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설명을 드린 신유물론, 포스트 휴머니즘에 관련된 책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사상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키느냐 혹은 얼마나 사회가 빠르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생각들의 수용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인간과 AI의 관계를 수직적으로 보는 관점이 우세합니다. 저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어디까지나 자연인 인간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고 이 인간이 구성해온 인류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대명제에 반대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며 일하는 공존관계는 어디까지나 수직적이어야 한다. 포스트 휴머니즘에 가까워지는 그런 시대에 이때에는 대중적 논의가 새롭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에게 어떤 위치를 부여하느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레벨 1에서 5까지 분류하고 있는데요. 1단계에서 3단계까지는 인간의 개입이 필요한 불완전한 자율주행차입니다. 그래서 2016년 5월 테슬라 차량이 오토파일럿 모드로 달리다가 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 이때 불행하게 운전자가 사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봤지만 법원의 판단은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오토파일럿 모드는 완전 자율주행 모드로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개입이 필요한 거죠. 한편 2016년 2월에도 구글의 자율주행 차량이 사고를 낸 적이 있었는데요. 책의 설명에 의하면 이 경우 완전 자율주행 모드였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책 AI는 양심이 없다. 이 책에서 이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를 사회가 선제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책은 전체 4장으로 이루어진 책이거든요. 굉장히 쉽고 친절하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AI를 이용한 서비스들이 어디까지 발전했고 각 분야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는 전반부의 내용이 있고요. 후반부에는 AI에 대한 윤리 원칙들을 도출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학생들이 읽으면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다. 그래서 읽고 나서 토론 수업을 한다던가 그런 교재로 쓰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AI는 양심이 없다 이 책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